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장죄하고. 자, 범죄의 성격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최소한 미필적 고의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장죄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실범입니다. 과실. 그러니까 처벌의 규모면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훨씬 센 거예요. 자, 범죄 구성 요건 자체는 일단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이거의 결과가 발생하는 건 상관없어요. 위반만으로도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업무상 과실치사장죄는 과실이 일어나고 주의무가 위반되고 결과가 반드시 사상이 일어났거나 사망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거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고, 만약에 위반했는데 그걸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사망에 이르거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서 강하게 처벌하는 게 가중처벌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처벌 대상은 위반 행위자인 개인 또 사업주, 양벌 규정에서 같이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장죄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법인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만 처벌하고 공동정범, 다수도 처벌할 수 있는 게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장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먼저 알아봤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형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참고했다면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참고했어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어떤 구조로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이 만들어진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이 만들어진 어떤 계기나 이런 것과 확연히 달라요. 그거 좀 정리해봤는데 영국의 법인과시사법 그리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하기에도 너무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다른지 제가 10가지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구성요건의 차이가 있어요.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은 조직 자체의 조직 문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그러니까 이것도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냐면, 지금 국제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MS라고 하는 걸 번역했을 때, 어디서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어디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어디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어디서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난리댄단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 거는, 이 시스템적인 조건으로서 조직체 전체적인 어떤, 아레나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용어가 뭐가 됐든, 번역어가 뭐가 됐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 구성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죄형 균형주의, 이게 무너진다. 왜 어디서는 과태료에 불과한데, 왜 어디서는 이거를 벌금으로 다스리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처벌 구조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은 법인을 처벌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일단 이 1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ISO 45001 이런 데 보면요. 경영자만 처벌하겠다는 이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은 경영 책임자라고 한정해서 그것도 딱 두 존재로서 우리가 딱 규정해놓고 처벌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해설하는데 해석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자, 양보 규정을 통해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양보 규정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가중적인 요소가 있느냐?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 구성요건 이런 것들 비교해서 가중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기존의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으로는 가중처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서서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1항 이것만 딱 봐도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어요.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 위반 행위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 또 과실까지 같이 겹쳐졌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가중처벌하는 게 산업법에 이미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졌다. 이게 또 비판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호 대상 범위의 차이가 굉장하죠. 영국의 법인과시사법, 또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규율하는 데 있어서 가중처벌 요건으로서 보호할 대상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은요 완전히 확대됐어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대상이 누굽니까? 근로자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요. 검색하지 말고 여기 봐요. 누구예요? 근로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2019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이게 확대됐잖아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해서 특고종사자 14종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종사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 확대가 돼버렸어요. 네. 이것도 또 문제가 많죠. 책임을 져야 될 대상 자체는 한정시켜놓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확대시켜놓고 이게 과연 자기 책임주의에 맞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은 사망재 발생 시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재 이외에도 부상하고 질병이 다 포함돼요. 제가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이거 잘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망에만 너무 이렇게 착목한 나머지 이제 직업성 질병이라든가 부상에는 잘 몰라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일단 처벌 적용 기업에 있어서 영국은 연간 한 2.5개 업체, 그래도 현재까지 2007년부터 제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한 25개 정도 업체가 이 처벌을 받았는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중소기업이었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 파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했어요. 네, 5인 미만 사업장 아예 뺐고요. 만약에 50 미만 이 사업장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연간 한 100개 업체가 이 법에 적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처벌의 유형 자체는 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형사 제재, 처벌 자체도 굉장히 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자체가 뭐야? 민사적 규정이에요. 이거 자체는요, 형사법으로 규율하기가 애매할 때 민사법적인 적용을 규율하는 거예요. 보상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습니까? 형사법적 적용을 못하나요? 엄청나게 세게 규정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의 5배 이내에 피해 보상까지 매기는 이런 거. 또 행정제재도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적용 법인은 영국의 법인과 시사법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당시에 50 미만 사업장에 빠졌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원히 빠졌습니다. 자, 제정 과정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나 전문가 노동단체, 시민단체 한 10여 년 이상 중지를 모았다는 거죠. 처음에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게 1996년부터 제정된 게 2007년이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다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적으로 이 법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낸 거예요. 의견을 수렴한 거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어떻습니까? 만들어지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당연히 법이 꼼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만으로도 처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개별 사업장만 규율하죠. 그죠?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라고 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38조, 39조, 63조, 그리고 위임되어 있는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아주 명확하게 있고요. 또 결과가 중하면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조항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1항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 또 고유범을 처벌하는 거고, 고용부하고 검찰에서 조사와 기소를 같이 하죠. 자, 그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저 기준이 아니에요. 적정 기준을 지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죠. 그리고 조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0여 개밖에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예.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반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중대재해라고 하는 이 본법에서 규율해 놓은 그 해당 결과가 나와야 돼요. 또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하고 결과 발생하고 인과성이 이렇게 규명되지 않으면 이 법은 또 적용할 수 없어요.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검찰,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보면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하한형이 있고요. 벌금이 10억 원 미만입니다. 병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보규정 시 50억까지 굉장히 셉니다. 부상질병에 있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양보규정은 10억 원 이하. 예. 자, 그거에 비해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는 금고 5년에 벌금 2천만 원 미만이고요. 모든 게 다 작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07조 1항 같은 경우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가중했을 때, 그러니까 재범이랐을 때 가중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양벌규정 10억 원 이하. 마찬가지로 중대 상해 사고, 사망을 제외한 상해 사고일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고 5년, 2천만 원 이하고요. 107조 그리고 양벌규정 173조 이런 것들이 규정된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도표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벌칙 규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주 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구민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거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내용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법인과시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10가지 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일단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오늘날의 영국이 그 정도로 안전보건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벤스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1차 산업혁명부터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영국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가 영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산업 구조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속속들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내용으로 귀결되어 있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영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으로 탈피할 수밖에 없었던 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자체가 바로 이 로벤스 보고서인데 이 로벤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요. 처음에 임명될 당시에 석탄부 장관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4년여에 걸쳐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의 산업안전 이 상황 자체를 쭉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해답을 내놨다는 거죠.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 로벤스 보고서 또 이해 및 해제라고 쫙 치시면 이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국회의원이 한 600여 페이지에 걸쳐서 번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원문을 읽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꼭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뭐가 문제였냐? 안전보건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뭐였냐? 이거예요. 법령이 너무 많았다. 대부분 또 규제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규제와 지원.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은 규제 위주로 너무 많이 갔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은 되게 많은데 빠져있는 게 너무 많다. 입법적 불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어떤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관할 기관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적 원칙인 선언적 의미인 법적 선언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 로드맵이라고 해서 주요 대표 브랜드로 위험성 평가를 얘기하고 있고 자율규제를 또 차용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상에서 이렇게 됐냐? 자, 조직은 강제법규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한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율적 대응은 최대한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 기준을 그들이 설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행 방법도 그들이 만들게 해서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이 로벤스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이 관련된 내용 보면 뭐하고 좀 비슷해요? 여기까지? 2020년대 대한민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법령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법률 내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막 떨어지니까 해석이 잘 안 되고 행정 관할은 뭐 더 다변화되고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거 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하는 어디에서는 또 스마트 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해라. 그걸 또 안 되니까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갖다 써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규제가 지원인 듯 지원 아니고 규제인 듯 규제 아닌 뭐 이상한 상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 현장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가는 게 우리가 법리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최선의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 받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개요, 개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에서 의무이행 주체를 경영 책임자라고 딱 특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대표이사.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는이라고 해서 접속 부사가 딱 들어오죠. 영어로 말하면 or죠. 여러분, A, O와 B는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 A가 아닐 땐 B라는 얘기죠. 선택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해설 자료에서 보면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요 문헌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앞쪽에 있는 대표자,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을 뒤에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면요.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A와 B니까. A가 아니라면 B여야 되니까. 근데 이 해설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문 자체가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또는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은 권한을 위임하지도 못하고 권한을 줘도 앞쪽에 있는 사람은 권한이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이 또는이 의미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설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또는이 아니라 및, 그리고 라고 해석되는, and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것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법문에서는 또 또는 어떻게 보고 있냐?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하는 자. 세 가지 주체로 선택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이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호 대상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규율하는 세 가지 조건이 뭐죠? 일단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이 근로자 이외에 도급계에 이르는 모든 하청 근로자, 특고종사자 산업재해보험법 상에 있는 것들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의 특고종사자 사항을 준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특고종사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을 통해서 그 준용한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 대상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종사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종까지만. 전부가 다 아니고. 자, 근데 중대재해처벌 볼게요. 근로자 들어가죠. 특고종사자 들어가죠. 개인사업자, 또 도급계에 이르는 모든 하청근로자, 이 사람들과 관계 있는 모든 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게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새롭게 개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한테 딱 두 존재한테 딱 밀어놓고요. 명시적으로 말하면 한 존재죠. 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몰아놓고 이 보호 대상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예시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간다 사회팀 지은수입니다. 간이 화장실이 부족해 건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족한 건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날 아스팔트나 땅바닥에 누워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열악한 간이 화장실에 그마저도 턱없이 모자라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 현장. 어디서 똥 싸요? 저는 쌌어요. 3번이나 20명, 30명씩 대기를 하니까. 이렇게 부족한 건 화장실만이 아닙니다. 공장 식당 안에 길게 늘어선 행렬. 식사를 받으려는 줄이 아니라 잠시 쉬기 위해 의자를 구하는 줄입니다. 그것도 줄 서서 기다려. 시간 다 가는데. 식당과 공장 안의 일부 장소에 뒤로 젖혀지는 의자가 마련돼 있는데 크게 부족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는 4,900명인데 의자 개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단 663개. 선착순입니다. 먼저 와야 쉴 수 있는 거지. 선착순으로 그냥 쉬듯이. 안에서는 아예 저는 쉴 생각을 안 해요. 공장 바깥의 컨테이너 휴게실에도 다른 의자가 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의자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자리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리 없어요. 여기서도 밀려난 노동자들은 현장의 맨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거나 공사장 밖으로 나가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현장 바로 앞입니다. 내부에는 쉴 수 있는 의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아무 데나 앉을 수 없는 규정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예 길 밖으로 나와서 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 잠시 짬을 내 쉬려는 노동자들로 점심시간 나무근을 밑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돗자리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밖에 안에 쉴 데도 없고 너무 많이 누워있죠. 찻길에도 망상 오늘은 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늘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길가에 쭈그리고 앉거나 자전거 도로 위에 누워 위험한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오시겠어. 바닥에다 신문지 깔고 누워서 자겠어요. 어디 이만한 공간만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닥에 누워있잖아요. 이마저도 시원찮다 싶으면 횡단보도를 2번 건너 주차장으로 가서 햇빛 가림막을 만들고 차량 안에서 쉽니다. 지난 겨울에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강추위를 견디며 밖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추워도 힘들지만 장마철처럼 비가 오는 날은 더 곤욕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식당에 엎드리거나 자재든 구조물이든 등만 기댈 수 있다면 어디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자재가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지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사진 찍혀요. 페널티를 물어요. 오늘 오전에도 하청업체 관리 SNS방에는 가림막을 이용해 누워있는 기술인이 있다며 추후 적발 시 벌칙 적용 예정이라는 경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말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인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귀로 젖혀지는 휴게용 의자를 300개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또 휴게 의자를 계속 늘리고 하청업체별로 휴식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화장실과 휴게실 문제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도 했었는데 엉망. 취재팀은 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의 건설 현장에서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노동 조건 논란은 없는지 후속 보도합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중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이 해당 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중대재해가 다발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책임 범위가 확대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대상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르게 너무 확대돼 있다. 그리고 질병 기준 자체가 없다.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열사병 우리가 앞서서 보지 않았습니까? 열사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통원 치료만으로도 하나의 재인정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3명만 나와도 중대재해인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양부 규정으로 뭐 50억 미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사망재해의 경우에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종사자 개념이니까 내 근로자, 내 근로자하고 관계 있는 자, 하청업체 관계 있는 모든 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질병성 재해, 또 회사가 집에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 회사 차원의 행사 관련 재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실제 이 법이 작동될 수 있을까? 정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논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업주, 경영 책임자,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게요. 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4가지 조항 중에서 이게 법 4조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법 4조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만 먼저 보면 돼요. 왜냐면 2호하고 3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봐도 재해 발생 시잖아요.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니까 사전적인 조치에서 위임된 거를 먼저 보도록 하는 거죠. 자,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4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14조 1항에는 이거를 이사회에 보고받고 승인받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슷한데 그거에 비해서 이건 어때요?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달라요, 여러분. 벌금부터는 뭐예요? 전과입니다, 전과. 자,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유해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판결받은 사항도 바로 요거 때문에, 요거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죠. 유해 요인 확인, 또 개선 점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 1회 이상. 그래서 가름 조항이 있는데, 위험성 평가,
관련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기위험성 평가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걸 2번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또 장비 구비나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라. 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다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예산을 할당하고 반기 1년 이상 평가하고 관리해라.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법리적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으니까. 기존의 안전관리 체제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업무나 또 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중대재해가 다발한 거에 인과성을 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 조항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법률에 중대재해처벌 4조 또 위임되어 있는 시행령 4조에 있는 이 9가지 명시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이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죠. 해당 인력이 겸직할 경우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예요.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름 조항하고 좀 다르다는 게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본 조항에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호대상이. 종사자죠. 근데 가름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 및 심의 의결로 가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누구예요? 원청에 있는 노사 동수로서 하는 거죠. 안전보건협의체는요. 도급관계 있는 종사자는 뭐예요?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도록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름이 되겠냐 이거죠.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 또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시의 구성인원 꼭 확인해 보시고 종사자 인원하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보시면 이상하네. 이런 거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권, 또 대피권, 또 보고하고 위험 요인 제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중지하고 대피하고 보고하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근로자한테 있죠.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위험 요인 제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 감독자, 조장, 직장, 반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응 절차,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구호조치, 추가 어떤 피해 방지 조치, 또 발생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것을 확인 점검해라. 다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앞서서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성 평가 절차상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빙 자료는 그거를 보고했다는 증빙 자료를 또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또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이거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정 수급인 선정 의무라는 게 이게 도급인의 의무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10군데 미만이어도 각각 구성하기 너무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00군데, 2000군데 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근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명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기준 자체가 뭐예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해당 중대재해에 영향을 미친 어떤 위의 인자 관련해가지고 이 관계 법령이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의무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 여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서 교육을 미실시했을 때 이를 실시토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시키고 교육 실시에 관한 필요성 관련돼서 이행시켜라.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딱 봐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하지만 이걸 다 증빙할 수 있어야 되고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법문을 해석할 때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해서 이행할 때는 굉장히 확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일단 대부분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충실히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개념이 되게 모호해요.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앞서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조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너무 넓다. 또 재해 유형이 매우 넓다. 재해 강도도 매우 다양하다.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될 수 있다. 또 경영 책임자 이 4가지 의무에 대해서 4가지 의무가 뭐예요? 면책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4주 의무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아라프라고 할 수 있죠. 에즈로, 리저널로 프랙티커블. 결국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보다 더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또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 왔다는 것을 다 입증해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위험성 평가했으면 그냥 위험성 평가 결과적으로 대칭되는 게 아니라 했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증빙자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기록 작성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다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증빙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도급인, 수급인 이런 의무를 둘러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충돌하고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왔을 때는 도급인의 의무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과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 시행령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어갔을 때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설 장소, 이걸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법적 용어로서 되게 애매한데요. 집에 운영 관리라고 하는 게 이 도급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해당 사업장을 소유한 입장에서의 책임을 보면 도급인이고요. 만약에 점유의 관점으로 보면 수급인이거든요. 애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를 또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의욕이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화 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법적 지식을 익히고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계법하고 좀 친하게 되는 데 있어서 미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인사한 겁니다. 인사할 때는 상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스킨십 하기 전초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친해진 거예요. 자, 오늘 어떤 걸 가지고 제가 구애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관련 제도를 좀 역사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예방입법보다는 예방입법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보상입법이 먼저 선행됐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전부 개정되는 형식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는 부분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 제재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어떤 제정되는 모티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봤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처벌 규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나고, 즉 형법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의 성격, 또 보호 대상은 또 완전히 차이나잖아요. 이런 형평적 차이를 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다르게 결과적 가중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으로 우리가 차용해서 생각해보면 167조 1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의 기본적인 범죄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과실이 같이 연결됐을 때 중환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결과적 가중범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로 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면책 규정이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되는 규정이 제4조에 있었고요. 그 시행령에 위임된 시행령 4조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나 명확성이 떨어지고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법령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명확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증빙자료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법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좀 많은 시간 중처법하고 좀 친해지려고 제가 많이 구애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잠깐 쉬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보라는 거 있죠. 특히나 산업법의 결과적 가중권 규정 160조 1항이랑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4조 또 시행령의 4조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시간 관련된 내용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